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좋은 일이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에게는 가슴에 사무치는 상처가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세상에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한때는 정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야 했어요. 언제고 반드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우리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인간들한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딱히 부족할 거 없이 자랐어요. 대단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가정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죠.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옷가게를 하셨었는데 규모가 꽤 커서 아빠 월급의 2배 정도는 거뜬히 벌고 계셨죠. 그때만 해도 수입 의료가 들어오지 않던 때라서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라벨 작업을 해서 팔곤 했었는데 그러다 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하게 되었어요. 수입 의료 브랜드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 의료 브랜드를 앞다퉈 론칭하면서 시장 옷을 파는 저희 엄마 가게는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거든요. 지나고 보니 그때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당시엔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가게 리모델링과 확장을 하며 변화를 꾀하셨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IMF까지 겹치면서 저희 집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 매출은 전보다 못한데 은행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었어요. 결국 엄마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하며 사용했던 가게 수표가 부도 수표가 되면서 주변 상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그걸 또다시 사채로 틀어막는 악순환이 이어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마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집도 가게도 심지어 아빠 퇴직금까지 모조리 날아가 버린 거죠. 거기에 사채비까지 남게 되었고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10수년을 일궈놓은 가게가 무너진 것 말이죠. 당장 살 집도 없었던 차에 아빠 지인분이 컨테이너를 빌려주셔서 우리 세 식구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30분가량 걸어 나가야 하는 외진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였지만 당장 갈 곳 없던 우리 가족에게는 감지덕지한 곳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사채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대학생이던 저 역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세 사람이 쉼없이 벌어댔지만 무시무시한 사채이자를 갚는 데 급급했어요. 그렇게 3년을 죽어라 벌어서 갚은 끝에 드디어 사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제야 저는 복학을 할 수 있었고 이듬해 정들었던 컨테이너를 떠나 시내에 있는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만 하면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저는 IMF 여파로 더욱 거세진 취업 전쟁 속에서 쉽게 살아나가지 못했어요. 취업은 안 된 채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재학 중에 가정 형편 때문에 휴학도 길게 한 탓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였는지 스펙이 부족해 그런 건지
결국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전공과 상관없는 요식업계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정직원이 되었거든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처음엔 좀 창피했어요. 대학 동기들은 어쨌든 전공 살려서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저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레스토랑에 취직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동기들 모임에도 안 나갔어요. 나가봐야 속만 쓰릴 게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정직원으로 추천해준 매니저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보다 4살 위인 매니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저처럼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1년 뒤 정직원이 되었고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학벌은 없었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니저라고 하지만 허드렛 일도 마다 않고 말단 직원들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옷차림이 늘 깔끔하고 행동이 단정해서 은근히 눈길이 가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매니저님이 저녁 때 시간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휴무일 전날이라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쉬웠는데 잘됐다 싶었어요. 게다가 평소 매니저님한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단둘이 종로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정작 먼저 손을 내밀었던 매니저님이 별 말도 않고 뚱한 환한 표정으로 술만 마시지 뭐예요. 이건 또 뭔가 했죠. 늘 당당하고 듬직하던 사람이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그 매니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 모습에 괜히 심통이 난 저는 제 앞에 술잔을 비운 뒤 이렇게 말했어요. 별로 하실 말씀 없는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날게요. 잘 마셨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때 매니저님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저기 괜찮으면 좀 더 있다가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술을 마시면 나을까 했는데 정신만 더 멀쩡해지는 것 같고. 알고 보니 너무 떨려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손에 든 술잔을 한 번에 원샷한 매니저님은 입술을 달착거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서툴 거예요. 국민학교 이후로 남중 남고만 나온 데다 형제도 위아래로 남자 형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초조한 눈으로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진심을 다해 말하는 매니저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뒷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경화씨, 나랑 결혼할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한번 만나고 괜찮으면 결혼도 하고 정 아니면... 아니면요?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끝내요? 아니, 그건 좀... 가위바위보도 3세판인데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2번, 3번 만나보고. 자기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지 멍한 표정으로 버벅거리는데 화나기보다는 웃음이 났어요. 연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이 자리를 마련했나 생각하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거절할 생각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니저님이랑 만나게 됐고 3번의 데이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몰래 사내 연애를 하는데 은근 스릴도 있고 짜릿하더라고요. 전에는 휴일 다음날 출근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출근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3년간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이어갔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3남 중 둘째인데 맏형은 4년 전에 결혼을 했고 막내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문대 CC로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형님은 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3년 만에 집도 사고 생활도 많이 안정된 편이었죠. 시동생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상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대 여자는 시동생이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었죠. 그렇다 보니 남편 형제들에 비해 저희 부부만 직업도 월급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질투할 상황은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엔 그게 우리 부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무튼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찾아간 날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부모는 자식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면 할 일은 다 했다고 봐요. 우리 큰애도 지가 벌어서 결혼하고 집 사고 다 했거든.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우리 쪽에서 뭘 해주길 바란다면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큰 성인인데 결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딱히 부모님께 뭔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바로 말씀을 하시니 조금 놀라긴 했어요. 저희 집 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작게 시작하기로 했기에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가진 돈으로는 월세로 가는 게 맞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차라리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로 가는 게 이익이라서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본사 재정이 흔들리면서 계열사인 저희 레스토랑을 정리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정리해고가 시작됐어요. 가장 불리한 건 저희 부부였어요. 둘 중 한 사람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급여가 높은 남편을 대신해 제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바로 재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아서 생활은 전보다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막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집사람은 너희랑 각각 500씩 해서 1000만 원 만들어주자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 이거 어쩌지? 형, 실은 우리 집 사정이 요즘 좀 안 좋거든. 야마, 아무리 안 좋아도 둘이 버는 게 굶고 사는 건 아니잖아. 너 결혼할 때 난 뭐 넉넉해서 500이나 해줬냐? 형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해준 거지. 그럼 우린 우리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형편대로 알아서 해라. 사실 아주버님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아주버님이 신혼여행비 하라며 500만 원을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남편이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액수를 맞춰서 주신 거니까요. 도련님의 경우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액수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다고 해서 200만 원을 시동생한테 보냈는데 액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시동생이 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문에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을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주버님께는 100만 원이 넘는 양주를 드리고 저희한테는 하와이에서 유명한 마카다미아 초콜릿 한 상자를 주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작은 형은 양주 안 마시잖아. 그래서 작은 형수 드시라고 초콜릿으로 샀어. 작은 형수, 초콜릿 좋아하죠? 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없는 살림에 제 한 달 월급에 달하는 200만 원이나 축의금으로 줬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을 하다니 정말 얄미웠어요.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는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100만 원대 양주랑 만 몇천 원짜리 초콜릿은 아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아주버님이 500이나 시동생 축의금으로 내준 이유였어요. 우리한테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던 아주버님이 자기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낸 막내한테 500만 원이나 축의금을 준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 친정 때문이었죠. 은행원인 손윗동서는 막내 동서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 은행으로 동선의 친정회사 급여 지정은행을 바꾸게 하려고 물밑 작업을 했던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동생을 통해 부부 동반으로 식사 자리를 많이 만들고 동서한테 수시로 선물도 많이 했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부부만 쏙 빼고 말이죠. 그걸 알고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고 그러냐? 삼형제 중에 어떻게 우리만 쏙 빼고 두 집만 어울리냐고.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우리라고 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줄 알아? 아이고 그렇게 서운했어? 미안해. 내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이럴 때 당신 속상하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자기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제 걱정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 삼형제 중에 제 남편만 대학을 못 다닌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공부도 꽤 했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남편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거였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한 해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었다면 제 남편이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아주버님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어요. 취업할 때 힘들어진다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거죠. 거기에 제 남편은 희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 남편이 취업을 해 두 해 뒤에 대학에 들어간 동생 학비를 대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얄밉게 나오니 더 미운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저희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퇴사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본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직장이 사라지자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시련은 시작되었죠. 하필 그때 저는 임신 3개월 차라서 7개월 뒤에 태어날 아이 걱정과 더불어 매달 들어가야 할 은행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그 외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매달 드리던 용돈이 밀리자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매달 돈백이나 보내는 것도 아니고 꼴랑 30만 원 보내면서 그걸 밀리니? 너 설마 네 친정에만 돈 보낸 거 아니니? 어머님, 용돈 못 보내드린 건 정말 죄송한데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 저희가 부모님 용돈 챙겨드릴 여력까지 없어요. 그이 회사 나온 뒤로 아직 자리 못 잡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우리 그이 직장 그렇게 되고부터 저희가 드리는 용돈 안 받으세요. 오히려 김치며 쌀이며 매달 보내주신다고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내가 니네 집에 김치 쪼가리 안 갖다 줬다고 시위하는 거니? 쌀 좀 안 파다 줬다고 시애미한테 성질내는 거냐고. 세상에, 누가 시애미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는 네가 주는 돈 안 받을란다. 그깟 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니? 어쩜 이렇게 다른 며느리들하고 다른 건지. 이런 거 보면 있는 집에서 자란 애들이 확실히 가정교육도 잘 된 것 같다. 큰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매달 용돈 보내고 철마다 우시며 굳으며 사다 나르면서도 너처럼 건방은 안 떨어. 네가 심보를 그렇게 쓰니까 네 남편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참, 누가 보면 남의 자식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제 남편도 엄연히 자기 아들인데 어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돈 앞에서 가장 빨리 얼굴을 바꾸는 건 바로 가족이란 사실을 똑똑히 알겠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차별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출산했을 때 기저귀 한 장 안 사왔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는 이듬해 동서가 딸을 낳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서한테 가더라고요. 명절에 모일 때도 시어머니는 용돈 많이 주는 형님과 동서한테는 일을 안 시키면서 저는 돈 주고 부리는 사람 대하듯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안 주고 일을 시켰어요. 나중엔 아주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돈이 없으면 몸이 고달픈 거다. 큰애랑 작은애는 열심히 벌어서 내 용돈이며 화장품까지 다 사다 주는데 너는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약 물고 돈 벌어. 원래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나 하나 되니까 며느리인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아주 2번 고마웠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가난한 자식이라 잘 사는 자식들과 차별한다는 걸 어쩜 이리도 당당하게 밝히시는지 어떤 면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대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거요. 언제부턴데 제가 시부모님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한테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어요.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얼굴 마주하는 사이라서 그때만 양쪽 귀 딱 열어놓고 니들은 떨어져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사실 애 키우면서 살림하랴 일하랴 다른 데는 신경 쓸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요식업계에 종사했던 경력을 살려 원두 수입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남편 적성에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시간을 쪼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시험 준비를 하는 남편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몇 개월 뒤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당장 써먹지는 못해도 혹시 또 아나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그런데 마침 그 무렵 테이크아웃 카페 전문점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평수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가게세도 적게 들고 홀에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서 인건비도 안 든다는 게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리만 잘 잡으면 출근 시간대와 점심시간대 꽤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당시 저는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카페라면 중간중간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원두는 우리 회사에서 납품받을 수 있으니까 가게터만 잘 잡으면 되겠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남편은 원두와 생두를 납품하는 가게 사장님들을 통해 커피 전문점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3개월 정도 시장 조사를 한 뒤에 주말마다 저와 함께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준비한 지 반년 만에 우리는 작은 커피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죠. 처음엔 커피만 팔았었는데 같이 먹을 빵이나 와플을 찾는 손님이 많아서 이후엔 와플 기계를 들여 같이 판매를 했어요. 커피 원두는 남편의 회사에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받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매장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원두 구매를 할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커피 판매 가격을 확 낮추고 박리담의 전략을 펼칠 수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출근 시간대 오픈을 해서 퇴근 시간대에 맞춰 문을 닫았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퇴근해서 몇 시간만이라도 가게 좀 볼까? 어차피 일찍 닫으나 늦게 닫으나 가게세는 똑같이 나가는데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면 커피도 더 팔릴 거 아냐. 퇴근하고 와서 가게까지 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그 시간대에 커피를 몇 잔이나 판다고 힘들게 그래.
그냥 집에 와서 쉬어. 낮 시간에 버는 것만으로도 내 인건비는 빠지니까. 그럼 시범 삼아 한 달만 밤 12시까지 열어볼까? 해보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니까. 결국 남편 고집에 저는 손을 들었고 남편 말대로 한 달간만 야간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밤에는 커피가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을 말렸는데 이게 웬걸? 밤에 남편이 파는 커피가 제가 낮 장사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있죠. 특히 야간 장사를 하는 주변 상인들 중에는 단골 손님까지 생겼을 정도였어요. 수입이 거의 2배가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죠. 특히 봄이나 여름에는 야간 손님 수가 낮 손님에 비해 훨씬 많아서 저까지 나서서 일손을 도와야 되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살았고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꿈만 꿔왔던 내 집 장만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35평 아파트를요. 신축은 아니었지만 이사를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싹 해서 새집 같은 기분으로 살 수 있었죠.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집도 없이 월세에 전세를 전전한다고 손가락질했던 시댁 식구들한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도 끊고 산 처지라서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커피 전문점을 차린 이후 가게 문을 닫는 날이 거의 없어서 남편도 저도 시댁에는 자연스레 발걸음을 끊게 되었거든요. 시댁에서도 저희가 안 온다고 찾는 사람도 없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손님이 많아서 남편을 도와 밤장사를 같이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시동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성준이 말이야. 아까 낮에 회사로 전화했더라고. 도련님이 웬일로? 왜? 장인어른이 회사라도 물려준다고 그랬대? 도련님은 자랑할 게 있을 때만 자기한테 전화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혼한다나 봐. 그 녀석이 바람을 폈던 모양이야. 재수씨가 그러 알고는 집에서 나가라 그랬대. 회사에서도 나오게 된 모양이고. 아무래도 장인회사니까 다니기 좀 그랬겠지. 하, 웃겨 정말. 돈 많은 와이프 덕에 팔자 고쳤다고 자기한테 그 자랑을 하더니 지 복을 지가 찾네. 그래서 당신한테 뭐라 그랬는데? 설마 돈 빌려달래? 맞구나. 어머, 진짜 양심도 없어. 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란 소리를 해? 그래서 빌려준다 그랬어? 아니, 나한테 돈이 어딨어. 집 사느라 영혼까지 탈탈 털었는데 난 없으니까 형한테 부탁해보라 그랬지. 근데 이미 형한테 말했다가 거절당했던 모양이더라고. 몇 번 돈 얘기했더니 형도 형수도 이젠 지 전화를 안 받는다네. 그런 사람들인 거 몰랐대? 쌤통이다. 암튼 당신 앞으로도 절대 돈 빌려줄 생각하면 안 돼. 그랬다간 봐. 당장 나랑 이혼이야. 그날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걱정이 됐어요. 돈 없다는 남편의 말에 시동생이 순순히 포기할 위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막내라서 그런가 형들한테 들러붙고 뜯어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주말에 시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동생까지 함께요. 주말이라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님과 시동생이 제가 있는 걸 보고는 살짝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딱 보니 저 없는 시간에 찾아와 남편한테 돈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걸 알고도 제가 자리를 비켜줄 리 없죠. 그러자 시동생이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며 제 남편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럴 거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의자도 있고 커피도 있는데 굳이 돈 버리고 다른 가게 가서 차 마실 일 있어요? 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일 테니까.
애미야, 못 본 사이 너 아주 맹랑해졌다. 어디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아버님, 오늘 여기 오신 이유 돈 얘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저희 집 돈은 이랑 제가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요. 뭐 돈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면 제가 자리 피해드릴게요. 도련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시동생은 한숨을 푹 쉬더니 돈 얘기하러 온 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버님이 대뜸 끼어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듣자 하니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샀다면서. 그래서 말인데 니들 아파트를 담보로 1억만 빌려다오. 이 녀석이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하고 나와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잖니. 1억이면 이런 가게 하나쯤은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니들이 힘 좀 보태라. 아버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저희들 힘들 때는 도움은커녕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따돌리셨잖아요. 저요, 귀머거리 아니에요. 그간 못 듣고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저희만 빼고 아주버님네랑 도련님네랑만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셨던 거 다 기억한다고요. 좋을 땐 우리만 빼고 사시다가 힘들어지니까 저희한테 아버님 막내 아들 떠넘기시면 곤란하죠. 그 사업자금 아버님이 대주세요. 아니면 잘난 큰아들한테 해주라고 하시든가요. 왜 자식 취급도 안 하던 제 남편한테 와서 이러세요? 내가 해줄만 하면 해줬겠지. 당장 우리 집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대출 받아줄 돈이 없어. 내 퇴직금이야. 네 시어머니랑 내가 먹고 살 돈인데 그걸 빼줄 수도 없고. 오죽하면 내가 니들한테 왔겠냐. 둘째, 네가 서운했던 건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이번 일은 니들이 좀 도와주도록 해. 정 불안하면 내가 경기도에 있는 땅 니들 앞으로 해주마. 아버님, 그 땅은 팔아도 돈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 하시는 건 너무하죠. 아무튼 저희는 대출이고 뭐고 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장사해야 해요. 저는 아버님과 시동생 등을 떠밀어 가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쾅쾅 소리를 내가며 가게 정리를 해댔죠. 한참 밖에서 서성이던 아버님과 시동생은 굳은 인상으로 눈길 한 번 안 주는 저를 훔쳐보다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황금빛 용이 여의주를 물고 아버님 경기도 땅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입에 물고있던 시뻘건 여의주를 땅속에 파묻더라고요. 그러자 그 땅이 순식간에 황금으로 변해버리지 뭐예요. 꿈에서 깬 저는 너무도 생생한 그 꿈 때문에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왠지 그 땅을 제 손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 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버님 땅에서 금화를 캐는 꿈이었다나요? 부부가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꾼 것부터가 신기한데 그게 하필 아버님 땅에 관한 거였다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땅을 받고 은행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이 시동생이 하던 가게가 망해서 대출금 중 4천만 원을 저희가 대신 갚게 되었죠. 꿈 때문에 돈만 손해봤다 생각했는데 6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한테 받은 땅 주변이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개발이 된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버님 땅 근처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5억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한참 더 오를 거라면서 팔지 말고 몇 년 더 묵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땅을 팔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전 봄, 그 사이 땅값은 무려 10배가 올라서 50억가량이 되었지 뭐예요. 4천만 원 대출금 갚아주고 50억을 번 셈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버님은 당장 땅을 돌려달라고 쌩떼를 쓰셨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님은 마침 저를 땅도둑처럼 몰아세우셨고요.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들 이러세요? 왜 남의 땅에 그렇게들 관심이 많으시냐고요? 저요, 이 땅 아버님한테 사기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도련님 가게 차리는데 저희 집 담보로 1억 대출해준 대가로 받은 거라고요. 대출만 받아줬나요? 도련님이 안 갚은 4천만 원도 우리가 대신 갚았어요. 그 당시 땅값이 1,000만 원도 안 됐던 거 아버님도 기억하시죠? 그러니 제가 3천만 원이나 손해보고 받은 땅이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내 땅이라는 거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침 흘리지 말고 다들 돌아가세요. 아니 형수님, 가족끼리 정말 이럴 거예요.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어요. 가족?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냐? 나랑 이 사람 지금까지 당신들 앞에서 가족 대접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거지 새끼 취급은 받았어도. 그래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 당신들이 우리 집에 돈 구걸하러 오는 날 말이야. 형, 우리가 언제 형이랑 형수를 거지 취급했다고 그래. 가족이니까 편해서 좀 실수를 했던 거지. 난 정말 나쁜 뜻은 없었어. 실수요? 어머. 도련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게 어떻게 실수예요? 당신들이 언제 우리 부부를 가족 대접이나 해줬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땅값 올랐다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선 부모 형제 타령들을 해요? 우리가 돈 없을 땐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양심이 없나 몰라. 저요, 남한테 받은 건 확실히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들한테는 좋은 걸 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가난하다고 멸시와 조롱받은 거밖엔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싫으시면 조용히 돌아가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가족이니 뭐니 되도 않는 소리 짓거리면 나 그땐 정말 머리에 꼭 꼽는 수가 있어요. 미친년 칼춤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요. 그동안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았던 서름을 한 번에 터뜨린 저는 시댁 식구들을 우리 집에서 내쫓았어요. 언제고 반드시 받은 대로 되갚아주겠다는 결심은 이렇게 10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실현이 되었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땅을 팔고 받은 돈으로 경기도에서 커피 전문점을 크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직원도 3명이나 두고 아르바이트생도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남편은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커피 사업을 해보겠다고 근처에 커피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 직접 생두를 사다가 로스팅까지 해서 판매할 예정이랍니다. 가난해서 형제들한테마저 외면당하던 우리 부부는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복수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저희 부부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버텨보세요. 그러면 그 끝에는 웃는 수가 있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